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미국 증시에 엄청난 양의 돈이 다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당장이라도 경제 위기가 올 것만 같았는데요. 그렇지만 미국 증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미국 증시의 상황을 체크해보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벤트는 어떠한 게 있을지 이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열렸었던 미국의 4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중소형주 중심인 러셀 2000 지수가 2.47%나 올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시장은 대형주들이 먼저 오르고 그 이후 시장의 온기가 충분히 퍼지고 나면 중소형주들이 따라서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대형주들이 다시 오르고 또 중소형주들이 오르고 이러한 순환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애매하면 대형주만 오르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중소형주가 올랐다는 것은 시장의 온기가 어느 정도 돌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어떠한 온기가 돌고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할지도 확인해 볼게요. 실은 연준의 입으로 알려진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글을 쓰면서 시장이 환호한 것도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호재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며칠 전으로 돌려서 다른 호재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벤트들을 점검한 이후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코멘트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네프콘에 느려진 엔화의 강세, 해리스 지지율 상승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써드렸습니다. 아래로 쭉 내리면서 봐보겠습니다. 중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엔화는 지금 강세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엔화 강세로 나아가는 속도가 조금씩 줄어든다면 시장에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논리였습니다. 이 현상이 시장에서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글을 써드렸습니다. 9월 11일, 12일 일본 심의위원들이 각각 한마디씩을 했죠. 연준도 연준 위원들이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중앙은행들의 여러 위원들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 두 분께서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먼저 9월 11일 나카가와 준코 심의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25%인데 7월달 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통화정책 여건은 완화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낮다는 것입니다.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면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꽤나 매파적인 발언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9월 12일 다무라 BOJ 심의위원은 더 큰 발언을 했습니다. 그냥 대놓고 지금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적어도 1% 정도까지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는 최저금리예요. 지금의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1% 정도는 기본으로 올려야 되고 앞으로 1%, 2%, 3%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더 올릴 필요도 있다. 이런 말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매파적인 발언을 우리에게 쏟아냈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으로는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시기는 빠르면 올해 12월, 늦으면 내년 1월달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 위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금리 인상에 대해 언급하고 다니니 시장에서는 당장이라도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겁을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엔달러 환율과 니케이 지수의 4시간 봉 차트 변동률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봉으로 표기된 게 엔달러 환율 차트이고요. 선으로 표기된 것은 니케이 지수의 흐름입니다. 참고로 환율이라는 것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엔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 친 부분이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상황이고요. 이때 당시 엔화의 급격한 강세와 함께 니케이 지수에 급락이 나왔었던 이러한 아찔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9월 12일 각각 두 분의 심의위원께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이때 차트가 잘 보이지 않으니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제가 다시 그려봤습니다. 최근 부분을 확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엔화 강세가 나오면서 니케이 지수는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일본 중앙은행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을 때 엔 강세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니케이 지수가 아래로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그 다음날 12일 또 다른 위원이 기준금리를 적어도 1%까지 올린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을 때에는 엔화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증시는 오히려 상승해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자연스럽게 엔화의 강세가 나오면서 니케이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 엔화 강세는 여전히 지속적이고 여전히 악재인 것은 맞습니다만 기준금리를 1%까지 올린다는 발언을 시장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큰 반응이 없다는 것을 봤을 때에는 엔 강세는 이제 큰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엔화 강세의 각도를 보면 여전히 꾸준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 어느 정도 녹아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컨센인 12월 금리 인상을 앞당기는 수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으면 큰 악재는 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최근 TV 토론회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압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엔 강세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열세에 처한 것도 증시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프콘 글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해당 글의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엔화 사이드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미국에서 알아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 엔 강세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증시를 다시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언제든지 소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를 폭락이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 비중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그리고 이쪽 섹터에 갔다가 저쪽 섹터에 갔다가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은 네프콘에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주말마다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프콘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닉 티밀하우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연준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공식적인 발언이 금지되어 있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들을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연준의 입으로 알려진 닉 티밀하우스의 기사가 더욱더 힘을 발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분은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24년 초까지 파월의 수석 고문을 지낸 존 파우스트의 말을 인용해서 닉 티밀하우스는 기사를 썼습니다. 9월 연준회의에서 금리 인하 폭이 25bp냐 50bp냐 이런 것보다는 다음 몇 달 동안 금리 인하 폭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B컷을 외쳐야 할 만큼 경제가 안 좋다. 이럴 지점에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B컷을 할 경우에는 혹시나 모를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미리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준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를 선호하고 실제로 연준회의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 존 파우스트는 이렇게 말을 했고 닉 티밀하우스가 이것을 인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 이후 시장에서는 B컷의 가능성을 엄청나게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단기물인 2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연준에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내려줄 수 있다? 이것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연준회의에서 B컷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원래에는 B컷의 가능성이 28% 정도였는데요. 닉 티밀하우스의 트윗 이후 B컷의 가능성이 45%로 쑥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월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파월의 생각을 읽어보건대 나는 B컷을 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와서 내가 이번에 B컷을 한다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네요. 8월달 국제유가를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기존 대비 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측면만 봤을 때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여요.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를 볼까요? 위쪽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리된 것이고요. 아래쪽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정리된 것입니다. 전월 대비 물가 지수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과 예상치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떨어지고 있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볼까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수치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0.2% 상승이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 측면에서는 오히려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를 볼게요. 근원 소비자, 근원 생산자 모두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국제유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국제유가를 빼고 나서도 다른 항목들을 조합해 봤을 때에도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봤는데요. 주거비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요. 주거비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는데요. 이 수치는 최근 몇 달 동안 발표된 수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주거비가 잡힌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주거비는 좀처럼 잡힐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주거비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시는 다시 오르고 있죠. 이 상황에서 파월이 기준금리를 50bp나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부동산과 미국의 주식이 더욱더 활활 불타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B컷은 어느 정도 과도한 사람들의 기대가 녹아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연준회의의 호재를 미리 가져다가 쓰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